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혜정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클렌즈 주스 많이들 마시는데요. 이 클렌즈 주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 톡톡 생활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클렌즈 주스를 좀 마셔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클렌즈 주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먼저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간 핫토픽으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룹 쎄쎄쎄의 멤버죠. 이문숙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또 월화죠. 계속 포털 사이트에서 1, 2위를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이 발인입니다. 지난 4일 오전에 그룹 쎄쎄쎄의 멤버인 이문숙 씨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인은 유방암이었고요. 유방암 투병 끝에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90년대에 그룹 쎄쎄쎄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문숙 씨는 아미가르 레스토랑, 널 지워야 할 이유, 떠날 거야 라는 곡 등으로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당시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앞서 나간 모습인데 원조 걸크러쉬였던 표방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쇼커트 멤버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네, 이 고 이문숙 씨는 생전 방송에서 직접 암투병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추억의 가수를 소환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와서 이때 자신의 어떤 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6년 4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유방암 4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촬영 한 달 전에 암이 이제 전이가 되면서 간에도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섭외가 무산될 뻔했지만 그럼에도 강인한 의지를 내세우면서 쎄쎄쎄 완전체로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출연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아는데 꼭 출연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딸에게 엄마의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약속을 했고 또 멤버들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4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노래, 춤, 브레이크 댄스까지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습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미리 이제 사전 섭외를 받아서. 근데 바로 출연 한 달 전에 간으로 전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까지도 출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과 멤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나왔고, 그래서 MC분이 당시에 물었어요. 그 딸에게. 엄마 무대 보니까 어때요? 그때 좋아요? 이러고 엄마하고 이 멤버들 또 보니까 어때? 했더니 좋고 멋져요 그랬는데 정말 그 딸 마음에도 멋졌을 거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문숙 씨가 소속됐던 그룹 쎄쎄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3년도에 데뷔했다고 했는데 가수 김수희 씨가 이 후배들 양성해보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레코드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오디션을 해요. 여기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멤버들이 모이게 되는데 제가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저 지금 가운데 보시는 분이 이 보이시한 이윤정 씨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힙합했었고 또 어떤 여성스러움을 담당한 분이 이제 장유정 씨인데 이 장유정 씨는 사실 이준호 씨랑 영턱 클럽으로 데뷔할 뻔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었고, 이 우리의 이제 또 이문숙 씨는 그 중성적인 매력이었는데 사실은 현진영과 와와의 백댄서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 그 대형 기획사, 특히 SM에서도 러브콜이 왔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 시기에 누가 나왔냐면 SES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 저 보시다시피 개성적인 그 매력과 음악,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걸그룹 쎄쎄쎄를 택
선택하면서 이 3인조가 완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쎄쎄쎄라는 건 다 아시죠? 초등학생들이 왜 그렇죠. 쎄쎄 예. 하면서 네네. 그만큼 어떤 즐겁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그 출사표를 냈던 걸그룹이었습니다. 네, 자, 그 활동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떠날 거야. 당시 클럽에서 난리 났었죠. 네. 이 부분에 다 같이 외쳤죠. 그렇죠. 네. 떼창했죠. 네. 아, 지금 들어도 좋네요. 예. 이게 뭐 R&B, 재즈, 힙합 등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던 그런 그룹이었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걸그룹들이 미모로 많이 승부를 하는데 이 쎄쎄쎄는 뭐 가창력에다가 남성 그 댄스 그룹을 능가하는 파워풀한 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즈, R&B, 힙합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소화하는 그야말로 실력파 걸그룹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노래가 아미가르 레스토랑이에요. 맞아요. 저 대학 다닐 텐데. 야, 세련된 이 느낌이에요. 추억이 다시 떠오르는 네, 그런 뮤직비디오와 노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 네. 당시 자, 클럽이 유행이었는데 네. 정말 클럽에서 그렇죠. 최고의 그렇죠. 가수였던. 네. 네네. 진짜 안타까운 건 최근에 방송에서 봤을 때도 일단 얼굴 표정이라는 건 그렇죠. 밝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과거 추억의 가수들 소환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에 제가 그 방송을 봤었는데요. 이문숙 씨가 그 누구보다도 의욕에 넘치고 굉장히 활달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그 얼굴에 뭐 예컨대 병색이 있거나 그랬으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까지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유쾌한 모습 보여줬었고 멘트 하나하나도 진짜 신나서 방송하는 모습이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방송에서 쎄쎄쎄 다른 멤버들하고 뭐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90년대 뭐 이문숙 씨가 춤출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가슴이 갑자기 4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MC가 유재석 씨였는데 유재석 씨가 당황할 정도로 네, 맞아요. 과감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문숙 씨가 참 밝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도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유방암 4기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고 네. 또 암을 투병하고 있지만 금방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그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아요. 저도 장면을 봤는데 밝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문숙 씨가 방송 말미에 본인의 어떤 투병 사실을 밝히면서 네. 앞으로 나는 충남 홍성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투병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투병하는 모습 보면서 그 암을 앓고 있는 그 환우들과 용기 잃지 마시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숙 씨가 이런 용기와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 이문숙 씨가 남긴 말이 오늘 하루만큼은 참 행복했다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이제 방송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방송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던 거죠? 그 방송 이후에요. 네. 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것은 네. 이젠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결국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방송됐던 건데요. 예. 사실 지난 1월에 일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보여주고 5월에는 이제 새로운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넉 달 사이에 병이 굉장히 악화된 모습이 겉으로 네. 티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문숙 씨가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고 항암제도 쓰고 있는데 내 몸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딸한테도 자신의 딸한테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죄송하고 난 죄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이번 항암제가 좀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소멸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딸에 대한 걱정을 네.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끝까지 이문숙 씨도 딸에 대한 걱정이었죠. 맞습니다. 예. 사실 저렇게 잘 나가던 쎄쎄쎄가 왜 해체가 됐냐면 그 이문숙 씨가 결혼하면서 그 결혼 생활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고 지금 딸이 7살이에요. 근데 사실 어느 엄마나 그렇겠지만
7살 난 딸을 두고 떠나려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딸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보고 싶지만 이건 순전히 욕심이고 다만 어떻게 중고등학생이라도 되고 뭐 대학생이라도 되고 좀 나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옆에 있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이 이문숙 씨의 아버님이 전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이렇게 떠나가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문숙 씨가 조금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엄마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떠나는 마음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네. 자, 이문숙 씨의 멋졌던 모습 저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혼외자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주 화제가 된 스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을 밝힌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스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 한 방송에 나와서요. 나는 사실 부모님이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라고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천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배우 성동일 씨 이야기예요. 네, 성동일 씨 하면 정말 우리에게 웃음에 웃음, 재미, 감동까지 주는 분이어서 네. 맞아요. 이런 가족사가 있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 첫 고백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약 5년 전쯤에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사연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더욱더 활발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드라마도 예능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삼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성동일 씨가 나오면 연기도 뭐 워낙 잘하시지만 감초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맞아요. 소화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동일 씨가 무명 시절이 꽤 길었었다고요? 꽤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성동일 씨한테 팔자가 굉장히 숫자 8이 행운이에요. 처음에 1984년에 연극 배우로 데뷔했지만 별다른 사실 이제 연극 배우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떨치고자 8년 차 될 때 1991년도에 서울방송 탤런트 시험을 보는데 턱 합격해서 공채 탤런트가 돼요. 그런데 저렇게 잘생긴 외모였는데 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년 차 됐을 때 그게 1998년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청률 30%가 넘었던 드라마 은실이에서 그 빨간 양말 신고 났던 맞아요. 양정팔. 또 팔이 들어가네요. 그 양정팔 역으로 정말 무명을 떨치고 바로 이 모습이죠. 그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에 이 굉장한 연기력으로 각광을 받게 되죠. 저때 대단했죠. 저 빨간 양말 거의 뭐 신드롬이었어요. 맞아요. 그 성동일 씨가 저 드라마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얼굴을 알린 거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알려줬었어요. 그냥 다 맞아. 빨간 양말로 빨간 불렀었기 양말로 때문에. 그때 뭐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동일인지를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빨간 양말이라는 걸로 그냥 본인의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네, 빨간 양말. 근데 그렇게 그에게 무명의 서름을 씻게 해줬던 빨간 양말이 또 한 번 어떤 장애물 아닌 장애물이 되는데 어떤 그래요? 거냐면 그 뒤에 이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연기력도 좋아. 어떤 재벌 2세 회장님의 아들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시트콤에서는 대학 교수 역할을 맡기기도 했어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아니 무슨 빨간 양말이 재벌이고 빨간 양말이 교수야. 부적합해 이러면서 중도 하차를 당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벗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서름을 또 다시 당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후에 보니까 2009년에 영화에도 출연했었네요. 맞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뭐냐면 국가대표 그 생각나네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 뭐 하정우가 밥이었고 맞아요. 뭐 김동욱 씨 이렇게 다 끌어모아서 국가대표 팀을 구성하는 그것에서 방코치였죠. 정말 오합지졸인 네, 그 맞습니다. 선수를 모아가지고 최고의 팀을 만든. 네. 그리고 또 드라마 추노에서 그 천지호 역할 하면서 이렇게 영화 또 이제 안방극장 넘나들면서 명품 조연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2013년부터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아들하고 같이 육아 예능을 맞아요. 해요. 그 성준이었죠. 그리고 또 워낙 또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딸하고 같이 이 육아예능의 시즌 2에도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동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에서 이일아 씨랑 부부로 나오고 맞아. 그 개딸 아빠, 네 고아라와 뭐 누구에 다
개딸아빠 송동일 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연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이런 성동일 씨가 최근 방송에서 어떻게 하다가 가족사를 밝히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가족사를 밝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네. 부모님에게는 나는 그 원치 않는 아이였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생활하고 직접 고백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사생아, 뭐 혼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 성동일 씨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그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8살 차이가 나는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이 성동일 씨를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합치면서 결국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 뭐 성동일 씨 학교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성동일 씨 때문에 부모님이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것이죠. 예.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호적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도 늦어졌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동일 씨가 직접 밝힌 부분인데요. 호적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남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 때까지도 성동일 씨는 입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10살 정도 됐을 때 그때의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니 아버지가 거의 뭐 고아시다시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였었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싸우셨던 기억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남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본인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죠. 또 불행한 이야기는 송동일 씨가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좀 불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동일 씨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란 존재를 처음 뵀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의 어떤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또한 아버지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가정을 아들의 호적 때문에 이루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동일 씨를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성동일 씨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성동일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게 네. 본심이 아니었을 그럴 수 수도 있는데도 있죠. 불구하고 예.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아버지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께서 성동일 씨를 굉장히 많이 혼냈다라고 성동일 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성동일이라는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좀 불행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그러니까 성동일 씨는 피신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성동일 씨는 어린 시절 꿈이 남들처럼 자라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이를 들어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만큼 자신을 좀 많이 미워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떠올려 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기억도 없고 또 명절도 명절답게 보낸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생활고까지 겪게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 이제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 막 지방을 돌면서 보찜 장사를 하고 그러셨대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실 때 튀김닭 있잖아요, 옛날에. 그 통닭 사오시는데 옛날에 왜 반마리도 팔았단 말이죠. 네. 그 반마리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한테 이거 뼈까지 씹게 하려고 야, 뼈에 이거 영양가 많어. 그럼 형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닭 뼈까지 씹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생활고는 어머니가 이제 그러다 그나마 이 동네 시장에 자리를 잡고 포장마차를 하게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데려가서 막 그 맨날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던 빨간 추리닝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막 사주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바로 개를 탔는데 개 탄 돈을 그래 다 쓰고 원 없이 먹고 사고 그리고 엄마가 자살을
그럴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또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또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셨다고 하고 그래서 성동일 씨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돈해 그러는데 맞다 나 사실이다 그런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었고 돈 때문에 추억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 아이들은 정말 다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가난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어린 시절의 환경 자체가 좀 불우하면 보통은 그래 나는 여기서 탈피하고 싶고 나는 원만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동일 씨가 유독 아내와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또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죠. 성동일 씨가 연기 잘하는 비결 물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선입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만큼의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강한 것 같고요.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만삭일 때 뭐 이렇게 숙박업소 전전했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혼외자로 태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정을 꾸렸고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한데 제일 행복할 때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래 먹어 라고 말할 때 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일 씨는 그만큼 좀 뭐랄까요 가정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가 내 인생 최고의 성공작, 인생작은 아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내에 대한 사랑도 돈독하신 분입니다. 네. 야, 나의 인생작이 아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면 남모를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동일 씨가 아내에게 처음 반해서 그 아내의 집안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살림을 차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동일 씨 아내가 이제 만삭일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숙박업소 전전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셨어요. 여관을 그렇죠. 뭐 집 한 판 구할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과거에 그 유리죠 막내 딸하고 같이 예능 프로에 출연했을 때 아내를 처음 봤던 돼지국밥집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극을 해요. 그때 갑자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절이 또 떠오르면서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성동일 씨가 아내한테 제일 힘들었을 때 또 뭐 좀 미안했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성동일 씨가 초창기에 잠시 잘 됐을 때 아침 방송에 아내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아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주방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남편의 활동에 누가 될까 봐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는 주방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누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참 미안했다라는 말을 또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내조가. 네, 정말 대단하신데 또 하나의 대단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성동일 씨가 그렇게 호적 만들면서 가정을 합했었지만 이제 이 연극 시작하고 이러면서 바로 성인이 돼서 집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20년 동안 보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님의 부음이 들려옵니다. 성동일 씨가 그걸 촬영 현장에서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아, 난 촬영해야 돼.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사실은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아빠 허락 안 받고 또 다녀왔어요. 대단한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도 모자라서 아버님 사무제 제가 모시고, 제사도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아내 진짜 업고 다니고 싶을 겁니다. 정말 복덩이네요. 네. 다시 들어도 되게 소름 돋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제가 다 울컥해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제 그런 말이 여기 적당하죠.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인지 하시는 작품마다 워낙 열연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잘 되는 거에 대한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민감한 건데 본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일이 잘 돼서 걱정스러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현관부터 돈이 쌓여 있어서 내가 가려면 발로 돈을 쓱쓱 밀면서 치우고 다녀야 할 정도다라고 비유적으로 참 여유가 생기시니까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그냥 좋아 성동일식 보이네요. 화법이에요. 네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어라고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만족한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예, 보는 저희까지 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성동일 씨 자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성준, 성빈, 선율 세 자녀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예능에서 보이다 요즘 못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권상우 씨랑 탐정 리턴즈 영화 찍다 보니까 제작 보고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나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부모 다 있는 애들이다. 나는 엄마만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투영한 말이기도 하고 이거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그런 말이었는데 아이들 셋이 나에게 주는 채찍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뻐해 주시는 만큼 아주 욕 안 먹고 잘 크고 있다면서 아까 김현우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렇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네. 이런 표현 성동일 씨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큰아들 성주는 성동일 씨를 안 닮고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흔히. 그렇죠, 예. 아이고, 너는 아빠를 안 닮았네. 어쩜 이렇게 예쁘니? 뭐 이런 표현들. 예. 성동일 씨가 사실 이거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데뷔했을 당시에 91년도 데뷔였잖아요. 그 방송사가 막 생겼을 때요. 그 서울 방송이 막 생겼을 때 공채 탤런트가 된 건데 그때 같이 다른 방송사에 공채로 들어왔던 분들이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시대에 각 방송사 공채들마다 대표하는 그 미남 배우들이 있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MBC가 장동건 씨, 아, 그래요? KBS가 이병헌 씨였고요. 아, 세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지금? SBS 각 대표가 대표에서? 성동일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미남 스타였었는데 네. 그런 시절이 어, 있었네요. 초반에 잠시 잘 되고 계속 그 일이 안 될 때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술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장동건 씨, 이병헌 씨 지금도 뭐 엄청 멋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네요. 성동일 씨는 또 성동일 씨 나름의 맞아요. 멋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예, 도대체 어떤 술을 드셨길래 예, 이렇게 되셨는지 뭐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행복한 가정 원만하게 그리고 방송 활동도 아주 왕성하게 네. 이렇게 앞으로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다음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 얘기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스타는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국보급 보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입니다. 아. 바로 가수 임재범 씨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진짜.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저거 부르면 안 그러니까 한 된다고. 번씩은 다 한번 큰일 따라해요. 납니다. 네. 경험이 있는. 임재범 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86년에 고등학교 동문인 신대철 씨와 함께 신하위 1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1집 노래가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 어마어마한 노래죠. 어마어마한 네. 노래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런 노래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인데요. 그러다가 91년에 임재범 씨가 솔로로 전향을 합니다. 1집 타이틀곡이요.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이었어요. 굉장한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네. 방송 활동이 거의 없었으면 물론이고요. 인터뷰도 하지 않고 맞아요. 공연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냥 앨범만 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면서 수면 위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팬들을 마주하게 되죠. 임재범 씨의 대표곡들을 좀 보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고해, 너를 위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이 노래방 가면 다 시도는 하는데 성공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마무리가 안 돼요, 없습니다. 저도. 주옥같은 소리가 맞아요. 목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다른 방면으로 도전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OST를 부르죠. 추노 드라마 낙인. 기억하시죠? 예, 낙인을 부르면서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2011년에는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합니다. 맞아요. 이때 정말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요. 어마어마하죠.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죠. 네. 자, 이런 임재범 씨도 성동일 씨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동일 씨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동일 씨에겐 어머니도 있고 누나 동생도 있었는데 이 임재범 씨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죠. 예. 그 이제 블랙 신드롬의 보컬이었던 박영철 씨가 그 수필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형은 아주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 형은 그 이제 자세히 본인이 얘기하진 않지만 간간히 나오는 그 넋두리 속에 그만의 아픔이 있다. 뭐냐면 바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러다 할머니가 그래도 다행히 찾아와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유년 시절 때문인지 재범이 형은 늘
뭔가 불안하고 괴팍했다.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임재범 씨 늘 기인이고 네.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대에 설지 뛰쳐나갈지 모르는 뭔가 이거 불안감을 가진 그런 그 가수였었죠. 예,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근데 또 임재범 씨 아버지가 알려진 분이시죠? 그 예전 어르신들은 뭐 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엄청 60년대 유명한 당시 분이죠. 최고의 아나운서였던 예. 임태근 아나운서가 그 아버님이신데 네. 글쎄요 그 이름을 달고 모닝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셨고요. 야. 또 MBC 내에서는 뭐 실장 또 혹은 뭐 아나운서 팀에서도 높은 자리 하시고 상무도 겪으시고 나중에는 한국복지재단 이사로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예. 어마어마한 유명인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MC로 치면 유재석 씨, 뭐 아나운서 출신으로 치면 뭐 손석희 씨 사장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유명 아나운서였던 임태근 씨가 바로 임재범 씨의 아버지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렇게 유명하시면은 돈도 잘 버시고 그죠? 네. 네. 그랬을 텐데 왜 보육원에서 자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동일 씨하고 뭐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혼외자였던 것이죠. 그 임태근 아나운서 임재범 씨 아버님이 결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임재범 씨의 어머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임재범 씨가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못 들어오면서 임재범 씨는 자연스럽게 보육원에 맡겨져서 자라나게 됐었는데 훗날 임재범 씨의 어머님과 임태근 아나운서가 함께하게 되면서 임재범 씨는 가정으로 오긴 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뭐 지워지지 않겠죠. 네. 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임재범 씨가 지난해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한 번 더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임재범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내가 오랫동안 암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상선 암으로 암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이 암이 위와 간, 자궁까지 전이가 되면서 굉장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었고 6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45세의 젊은 나이로 역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한 아픔이었고요. 사실 대중에게는 임재범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보컬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아내에게만큼은 굉장히 자상하고 사랑 넘치는 남편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뮤지컬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임재범 씨가 완전히 반했었다고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잘 된 건 아니었고요. 2년 뒤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연인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결혼까지 골인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결혼식 사진 보셨지만 갑자기 결혼식 날 당일날 삭발을 하고 나타나서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뭐 아내분을 워낙 사랑하셨던 걸로도 이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출연했던 이유도 아내의 병 때문에 예,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전해졌었죠. 네, 예. 임재범 씨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네, 가수예요.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명예 이런 것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무대 행사 이런 데 나가는 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라고 저작권료가 단데 이 저작권료 정산이 뭐 이렇게 따박따박 다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근데 생활은 매일매일 매달 하는 거잖아요. 생활고가 당연히 왔고 그리고 또 들어왔는데 이게 또 여기저기 뭐 라디오에서도 많이 틀어지고 뭐 이래야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때는 막 7,700원. 7,700원으로 하루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생활고가 이어지고 아내분도 마음속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암, 우리가 흔히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간에다 위까지 전이됐다고 하니까 임재범 씨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병원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이제 나는 가수다 외치는 그 예능 이게 말하자면은 음악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요 프로그램 출연 직전에 어렵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솔직하더라고요. 기자님 제가 오늘 인터뷰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정말 뭐 샌드위치라도 딱 점심시간이 됐어요. 네.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잘 되면 밥 한 끼 꼭 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예능 나가서 아주 잘 됐죠. 그러네요. 근데 임재범 씨 하면 저희가 아까도 짚어봤지만 워낙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거 말고는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이고요. 방송 활동이 있었더라면 수입이 있었을 텐데. 예. 그리고 임재범 씨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렇게 또 방송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부인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최초에 어떤 가수가 나오는지 안 알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재범이 나온다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섭외했지라고 했었는데 임재범 씨가 먼저 출연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돈 얘기로 귀결이 됐는데 네. 임재범 씨가 과거에도 그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저도 그 일화가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축제에 섭외하려고요. 섭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안 나타났어요. 무대 공포증 때문에. 네,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생방송은 물론이고 네, 각종 공연장에서도 관객들이 다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수가 사라지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생방송에 직접 출연할 것을 생각을 했고 네, 네, 네. 이 생방송에서 아주 성공적인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뭐 잘 안 보이시는데 이런 아픔들 좀 훌훌 털고 네. 저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순서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예, 박스오피스 순위 주간 순위 공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5위는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4위는 트루스 오데어, 3위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위는 데드풀 2, 1위는 우리나라 영화죠. 독전이 차지했습니다. 네. 한 편뿐이지만 네. 한국 영화 독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영화들인지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독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현충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맞는 영화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그렇죠.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뭔가 어떤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바로 충무공이죠. 이순신의 영화인데 명량 야. 우리 편 이순신은 최민식 씨고 저 예. 일본 편에는 조진웅, 류승룡이 일본 맞아요, 편 맞아요. 장수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너무 보시면 이때가 이제 1597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6년째 되는 해인데 정말 이 조선의 이 땅이 한반도가 완전히 이 왜구에 의해서 침탈돼 갈 때 이 국가에서 불러들이는 것이 이순신인데 사실 그때 너무 오랜 전쟁 끝에 배라고는 딱 12척 남아있어요. 네, 네. 상대는 300척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일본도 어떤 수를 두라고 류승룡이 누구냐면 정식 이 장군이 아니라 용병이란 말이죠. 용병이란 건 거의 해적처럼 네, 네. 안 할 짓 할 짓 다 하는 그 어떤 조선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순신이 어떤 작전을 펼쳐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해 주셨었죠. 맞아요. 1000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작품이요. 1800만입니다. 예, 아바타를 예. 꺾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예. 자존심을 세운 영화였죠. 예. 그래서 뭐 그때는 이거 본 다음에 다 이 대사였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맞아요. 남아있사옵니다. 이거를 많이 패러디도 하고 그렇죠. 응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현충일과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까지 한번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죠.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네. 요즘 날이 너무나 더워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죠. 하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보양식이 제격이죠. 잃어버린 입맛도 살려줄 맛있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함께 보시죠. 6월 갑작스레 찾아온 불청객 폭염주의보. 이럴 때 필요한 건? 하지만 멀리 피서갈 필요 있나요? 입맛은 살리고 더위는 쫓아주는 여름나기 음식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점심부터 북적이는 이곳.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나니까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 엄마가 옛날에 해주시던 그 맛. 추억 속 그 맛의 주인공은 맛있겠다. 옛날에 우리 시골 엄마가 해준 맛 그 맛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철 이른 입맛 살리고 기력 보충의 1등 공신인 닭고기가 녹두와 만났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맛있어. 그거 좋았다. 한 입 크게 베어물면 입안 가득 들어오는 고소한 맛. 이거 집에 가서 해 먹어야 돼. 아니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 집에서 낼 수 없는 녹두닭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은데 살짝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쓴 소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모든 요리에 활용된다는 비법 소금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 하나로 맛이 정말 달라질까요? 우선 일반 소금보다는 쓴맛이 훨씬 없어지고요. 짠맛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바뀝니다. 비법 소금을 넣은 후 압력솥으로 닭고기를 푹 고아 준비해줍니다. 와,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죠? 여기에 깐 녹두와 생 녹두를 섞어 식감을 살린 녹두죽을 만들어 담아주면 도망간 입맛 돌아오는 녹두닭 완성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푸짐한 강원도 토속 한정식 한상.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새콤달콤 시원한 막국수는 물론이고요. 탕수육까지 그야말로 끝없는 음식의 향연. 바삭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별미 탕수육은 특별한 재료를 튀겨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맛있어. 베테랑 주부도 알아채지 못한 속재료의 정체는? 여기 와보세요. 이게 버섯으로 튀긴 거예요. 이 안에 게 뭐예요? 쫄깃하고 맛있는데. 감자 옹심이로 만든 겁니다. 감자 옹심이로 탕수육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 감자를 우선 깨끗이 씻어서요. 그걸 간 다음에 이제 물기를 쫙 빼서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야 쫄깃한 맛이 강해지고요. 숙성시킨 거랑 안 시킨 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냉장고에서 하루를 숙성시키고 나면 이렇게 짙은 갈색빛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깃한 맛을 더하기 위해 녹말가루를 섞어 새알을 만들고요. 끓는 물에 한 번 삶아 건져내주면 감자옹심이 완성! 만들어진 감자옹심이를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주면 감자의 변신 감자옹심이 탕수육 납시오! 우리 어렸을 때 옹심이 해 먹었는데 또 독특하면서 이게 더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살짝만 약간 바글바글한 게 쫀득쫀득한 게 너무 맛있어요. 마무리는 역시 한국인의 힘, 밥 아니겠어요? 향긋한 곤드레 향에 한번, 그 맛에 한번 취하는 맛.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하잖아요. 보양식이 최고일 것 같아요. 짠이에요, 짠. 두 번째로 찾은 것은 파주의 한 카페. 근데 여기 카페 맞죠? 진짜 저희가 카페인데 되게 정신력처럼 잘해놨네요. 옷은 카페에서 만나는 미술 작품, 그림 보는 재미로 이곳을 찾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닮은 것 같은데? 여기 카페는 특이하게 막 갤러리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상 속에 들어온 작은 미술관.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잼 에이드 하나 주시고요. 저는 블루베리 잼으로 만든 에이드 하나 주세요. 짜잔, 잼으로 만든 음료? 요 에이드 한 잔이면 입안이 얼얼? 잼이 한여름 폭염도 쫓은 시원한 음료가 된다고요.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프랑스식 잼인 프리저브 잼을 이용해서 에이드랑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수제잼 만드는 법이 궁금한데요? 반 정도의 양의 설탕을 넣는데요. 과일의 반 정도 양의 설탕을 넣고 레몬즙과 물을 넣어 버무려주면 준비 끝! 네,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냉장고에 24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 요렇게 설탕은 녹아 시럽이 되고 과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과일의 그 원형이 유지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을 때 그 원형 먹는 그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과육의 식감을 위해 시럽과 과육을 분리한 후 시럽을 한번 끓여 식혀주는데요. 일반 잼처럼 그냥 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요.
탄산수나 사이다를 이용해서 에이드로 이용하셔도 되고 원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만능장입니다. 만드는 시간만 3일.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툭툭 터지는 탄산수에 통과일과 시럽을 함께 넣어 에이드로 마셔도 굿굿굿. 머리가 쭉 뼈싸는 차가운 맛. 여름 별미 빙수도 만능잼만 있다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잼으로 만든 디저트. 진짜 맛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비주얼은? 진짜? 생딸기가 들어간 거야? 맞아, 통째로 들어갔네. 와,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으로 승부할 시간. 맛이 어때요? 딸기가 통째로 있어서 엄청 상큼해.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상큼한 맛인데 그렇다면 남성분 입맛은? 와, 진짜 이 카페는 과일이 살아있네, 진짜로. 좀 새로운 디저트들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진짜.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올여름 무더위 입맛 살린 맛있는 음식으로 이겨내세요. 네, 더운 여름에 정말 입맛 떨어지기 쉬운데 아이들과 함께 입맛 살리는 피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아빠로서 맛있는 걸 보고 좋은 걸 보면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들은 더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겠죠? 똑소리 나는 엄마들의 깐깐한 선택. 지금 공개합니다. 똑소리 나는 엄마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박세영 주부. 능숙하게 아기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요. 세영님. 아기가 정말 잘 먹네요. 우리 아이가 먹을 첫 음식이라 이유식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만큼은 제가 직접 해먹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육아일기라도 쓰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꼼꼼히 적으시나 봤더니 우리 아이가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계별로 모두 기록해 놓은 달력이에요. 아이 영양을 생각해 몇 끼 다른 식단으로 이유식을 준비하는 박세영 주부. 다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래요. 네, 나가요. 이유식의 달인이 된 데는 이 상자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죠? 우리 아이 먹일 음식이라 직접 장을 봐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친환경 식재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 집에서도 편하게 이유식 재료를 받아보는 서비스. 덕분에 엄마는 편하게 이유식을 먹일 수 있었던 거죠. 이유식을 직접 만든 분이 궁금한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유식 연구만 7년째 했다는 박상아 씨. 신선한 재료부터 레시피까지 열심히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먹고 남은 식재료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기 맞춤 이유식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건강한 이유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 주의할 점이 더 많다고요. 생후 4에서 6개월부터 자극적이지 않은 쌀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유아의 발달 상황에 맞춰 점차 채소와 육류로 재료의 범위를 넓힙니다. 미음, 죽, 진밥의 형태로 섭취하다가 생후 12개월 이후부터는 성인이 먹는 것과 비슷한 일반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유식 초기부터 완료기까지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 이유식 메뉴를 정해야 하고요. 아이가 먹을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관리에 더 철저해야 하는데 식재료 손질에도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채소는 질긴 줄기 부분을 제거한 연한 이파리 부분만을 사용하고 애호박과 오이처럼 씨가 있는 채소는 씨를 제거하고 포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이유식. 이제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건강한 음식 먹고 신나게 뛰어놀며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 계단도 올라갔다가 미끄럼틀도 탔다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다리마 가도 싫다 이제. 땀 봐, 땀. 빨리 와.
그래도 외출 후 씻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깔끔하게 씻는 아이들. 이렇게 되기까지는 깐깐한 엄마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땀띠도 많이 나고 첫째 아이는 아토피가 좀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보습이나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땀띠,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어 늘 피부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데 씻고 난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을 바로바로 발라주는 게 좋대요. 수분 부족에 또 아토피가 올라오기도 해가지고 로션이나 수딩젤을 매일매일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 온도와 습도도 늘 신경 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저는 아이들 네일 살 때 어떤 소재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순면 100% 입히고 있어요. 순면 100%? 이게 정말 순면 네일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피부를 생각하며 네일을 만든다는 이동현 씨. 아이들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연면 직물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땀 많은 아이들에게 위생적일 수 있고요. 열이 강하기 때문에 삶게도 안전합니다. 다른 소재는 섞지 않고 100% 순면으로만 네일을 만든다고요. 덕분에 엄마들에게 인기 만점! 순면 네일은 아이들 피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의 중심 체온은 어른보다 1도가량 높고 땀 분비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은 더위 약하고 땀을 흘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몸에 닿는 옷은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순면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피부 건강을 생각해 무형광 소재로 네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형광 증백제의 경우는 그 종이나 섬유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경우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그림들을 넣어주면 아이에게 인기 만점! 예쁜 네일가 탄생한다고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예쁜 우리 아이들. 깐깐한 선택으로 건강하게 키우세요. 이번엔 톡톡 생활 경제 시간입니다. 네. 박수유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클렌즈 주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다이어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시는데 최근 클렌즈 주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네, 추혜정 MC처럼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과채 주스나 클렌즈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클렌즈 주스란 물을 비롯해 이 설탕이나 시럽 등 다른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이나 채소만을 그대로 착즙해 만든 주스를 말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채 주스나 클렌즈 주스 제품에 대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중에서 판매 중인 17개 과채 주스 제품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클렌즈 주스는 이 클렌즈 주스라고 표시되거나 해독이 된다고 광고 중인 제품들 5가지인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클렌즈 주스가 오렌지 주스나 과채 혼합 주스보다 당류나 열량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당류나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가 궁금해요. 네, 클렌즈 주스의 200ml당 평균 당류 함량이 20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약 1.2배, 과채 혼합 주스보다도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종이컵 한 잔을 200ml 정도로 봤을 때 하루에 클렌즈 주스를 2잔 정도만 마셔도 영양 성분 기준치인 100g에 3분의 1을 넘는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료를 마셔 흡수된 당은 우리 몸에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쌀밥에 든 포도당보다 복부 내장 지방을 5배 가까이 쌓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배신이네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니까요. 먹었는데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클렌즈 주스의 열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클렌즈 주스의 200ml당 평균 열량은 92칼로리로 나타나 오렌지 주스나 과채 혼합 주스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예, 이렇게 당류나 열량이 높은 클렌즈 주스가 사실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클렌즈 주스의 100ml당 평균 가격은 1,553원으로 오렌지 주스의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와. 그리고 과채 혼합 주스보다 2배가량 비싼데요. 이번 조사를 시행한 소비자단체에서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구입하는 클렌즈 주스가 실제로는 오렌지 주스나 과채 혼합 주스보다 당류, 열량은 높으면서 가격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클렌즈 주스의 광고 내용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영양 성분이나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매일 아침마다 이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한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교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재작년 기준으로 평균 출근 시간이 42분, 퇴근 시간이 54분이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1시간 36분이나 소요되는 건데요. 딱딱한 구두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으면 이 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이 발 뒤꿈치의 바닥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발바닥 근육을 감싸면서 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여기 걸리면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발 뒤꿈치가 아프면 정말 걸어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괴롭죠. 가뜩이나 외근이 많으신 분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뿐만 아니라 위장 건강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근 후에 커피 한 잔씩 꼭 마시는 직장인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가 상하게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지방산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위산의 역류를 유발하고 지방산은 산도 자체가 위장에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커피도 이 빈속에 마시면 지방산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산과 함께 소화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커피는 급격한 대장 운동을 촉진해 이 복통을 동반한 과민성 대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커피 소비량이 엄청난데 정말 빈속에, 그러니까 공복에 커피 마시는 건 좀 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점심시간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요. 예, 식사 시간을 줄이면 휴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식사를 굉장히 빨리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 직장인들의 약 절반가량이 20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고 하고 심지어 10분 내외라는 답변도 8%를 차지했는데요. 이 평상시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사람은 위염이 발생할 위험이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면 이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이것이 과식으로 이어지고 또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점막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장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직장인들의 발 건강, 위장 건강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뭐니 해도 거북목 증후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을 쭉 빼서 컴퓨터 모니터에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뒷목을 잡아주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증상이 악화돼 목이 뻣뻣해지고 이 목뼈가 일자가 되면 목뼈에 미치는 충격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C자형 경추가 일자로 변하면서 뼈와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이 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추의 퇴행성 변화와 목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직장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건강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아역 배우라고 하면 이 귀여움으로 작품의 감초 역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실력파 아역 배우들이 당당히 원톱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곡성. 아역 배우의 이 대사 한마디가 최고의 유행어가 됩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올해 16살이 된 김환희 양. 빨리 말 안 하지. 다음 달 개봉하는 여중생 A에서 생애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상처 많은 소녀로 영화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표정이나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영화 홈의 주연도 14살의 아역 배우 이효재 군입니다. 영화 사도와 검은 사제들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했던 그가 데뷔 4년 만에 단독 주연을 따낸 겁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소년의 모습은 어른들의 마음까지 울립니다. 아역이 주연으로 나온 것도 신기했고요. 내면 연기가 대단했어요. 성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일종의 일상적인 삶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기 효과가 있다고. 아역을 거쳐 어엿한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선 유승호, 여진구의 뒤를 이을 실력파 아역 배우들의 활약에 극장가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네, 오늘 현충일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이제 뭐 국립묘지라든지 이런 데 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날씨가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은 그래도 선선했는데요. 이 절기상 망종이자 현충일인 오늘은 다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점점 열기가 더해가고 있죠. 건강 잃지 않도록 더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폭염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경북 의성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를 중심으로 4일 만에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오후 시간에는 자외선 지수 전권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호흡기 치명적인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필히 바르시고 호흡기 관리도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19도, 강릉 21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춘천과 대구 32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에서 대체로 밝아 햇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후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강원 남부 상지와 영남 내륙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니까요. 잊지 말고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울산을 제외하고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서쪽과 영남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더위가 잠시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이 덥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와 같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필터만 자주 청소해도 이 곰팡이 제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깨끗하고 또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 선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하루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충일 국기개양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